네, 이관우 건국대 상어교양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얼마 전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슈퍼 빅텐트를 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화제가 됐는데, 사실 우리 정치에서 빅텐트라고 하는 용어는 그렇게 낯선 용어는 아닙니다. 아마 2000년대 초반부터 여야 가리지 않고 참 많이 썼던 용어 같은데, 근데 정치학적으로는 빅텐트라고 하는 개념은 없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시사의 영역에서 그냥 만들어낸 개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캠핑 용어가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오, 나름 농담. 오, 예, 네. 캠핑 용어다. 정치학 용어가 아니라. 정착적으로 아마 풀면 연합 정치에 가까울 거예요. 그렇다고 영어로 이제 봐야겠죠. 코올리션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 연립 정부라고도 얘기하고요. 네. 이런 개념에 가까운 게 빅텐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다 모여라 이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이제 우리 말로는 그 전에 썼던 말은 이제 지금 여권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보수 대연합. 아, 그렇죠. 보수 대연합. 네, 요게 이제 빅텐트론이라고 짧게 아마 줄여서 얘기하는 것 옛날에 같아요. 이제 보수 대연합에서 반한나라당 연합, 뭐 그런 이런 거죠. 용어도 네, 있었고. 보수 대통합 연합 뭐 이런 표현 썼죠. 그 연합이 이제 빅텐트로 개념이 그러니까 용어가 바뀌었다. 네. 네. 근데 비교면 되지, 또 앞에 슈퍼는 왜 붙였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더 크게 네. 대보수 대연합 이런 거죠. 아, 그런가요? 슈퍼 울트라 연합 이쯤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아무튼 김기현 대표가 슈퍼 빅텐트를 들고 나온 배경을 어떻게 읽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우니까 그런 거겠죠. 네. 어려우니까. 이제 아마 대연합을 하자라고 이제 보통 먼저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제 그 세력의 주류가 힘을 좀 잃었을 때, 네, 주류 세력이 지금 힘을 잃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수의 주류라고 하면은 용산이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금 한 1년 가까이 회복되고 있지 않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총선을 앞두고 야당은 그래서 당연히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오겠죠.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니까. 그다음에 지금 여권이 또 분열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조짐들이 있고, 또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여권의 주류 세력이 지금 힘이 약화된 상태에서 회복되지 않고 중요한 선거는 다가왔다. 네, 그렇게 한다면 이제 빅텐트, 슈퍼 빅텐트인데, 빅텐트와 슈퍼 빅텐트 지금 차이를 조금 굳이 말씀드리자면, 빅텐트는 조금 분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모이자는 거고, 슈퍼 빅텐트는 그 밖에서 새로운 세력까지 좀 끌어들이자. 그러니까 이제 논리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대 전환하고 합당을 했고, 거기다가 민주당 소속의 이상민 의원이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네. 이러면 보수 진영 안에서 연합이 아니라, 네, 그렇죠. 보수 진영 밖에서까지 네. 함께 손을 잡는 것이다. 이래서 슈퍼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걸 앞에 그러니까 단 것 같은데. 네, 금태섭, 양향자, 신당 여기까지 다 포함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중도까지 이렇게 해보자는 게 아마 슈퍼라는 말이 그래서 앞에 붙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근데 이거 좀 이제 차근차근 하나 좀 짚어보는데, 그 전에 지난 총선, 그러니까 2020년 총선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또 어떤 개념을 들고 나오냐면 플랫폼 정당이라고 하는 개념을 들고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 플랫폼 정당과 빅텐트 정당은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빅텐트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연합 정치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정당이나 세력을 완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당으로 통합하자, 합당하자, 이제 이런 게 코올리션의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일개 말 그대로 보수 대연합이냐, 보수 대통합이냐. 네. 연합이냐, 통합이냐. 네, 이제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빅텐트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두 가지 저는 다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같이 연합을 하다가 또 필요한 순간에는 당대당 통합을 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네.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당시에 황교안 총리는 플랫폼 정당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플랫폼 정당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합당까지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거쳐가는 게 플랫폼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 말 그대로 기차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다 여기 모였다가 또 각자 이해관계 생기면 각자 자기의 곳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 건데, 당시에 보면 초당적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고 플랫폼 정당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했고, 당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돼 가지고 보수가 갈라지고 했는데, 황교안 총리가 1년 가까이 당대표를 했는데 총선 앞두고 지지율 회복이 전혀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몰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합당하자 그러면 누가 와서 합당하겠습니까? 이렇게 지지율이 낮고 인기가 없는데. 그러니까 네. 이제 플랫폼 정당 형식으로 일단 모여보자. 그런 정도로 이제 얘기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빅텐트는 일단 연합으로 시작했다가 분위기 좋으면은 뭐 한 당으로 합당도 할 수 있고 같은 그런 식구로. 거겠죠. 같은 식구로.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사실 빅텐트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쓰고 또 본격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지금의 야권, 지금의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이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빅텐트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정치 세력이 보통 이제 들고 나오는 카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을 굉장히 오랫동안 썼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진보 보수 이제 그 이념적 지형에서 항상 이제 우리가 반공주의 같은 이제 그런 보수적인 이데올로기가 오랫동안 이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네. 사회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 이제 또 남북 관계 어떤 변수들 같은 게 있으면은 또 금방금방 이렇게 선거가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진보 세력이 소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예. 이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확장을 할 수 있을까, 이제 뭐 그 정치권 밖에 특히 이제 시민사회나 제야 세력 예. 이런 세력들하고 이제 연합할 때 예. 조금 더 선거 연합을 하자.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과거에 보면은 뭐 민주당 그다음에 열린우리당 이런 시절에는 또 민주노동당 같은 진보 정당하고 또 이렇게 선이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선거 연합하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한국의 정당 체제가 가장 큰 변수는 3당 합당. 아, 네. 예. 3당 합당이 되고 나서는 이제 지역적으로도 소수가 되니까 빅텐트를 안 하면은 선거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연합 정치가 본격화됐던 계기가 3당 합당이다, 이런 저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더 풀어주시면. 그러니까 DJ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김종필 JP 자민련하고 손을 잡아서 집권을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은 마지막에 이제 뭐 갈라졌지만 정몽준 하고 이제 단일화를 그렇게 끊임없이 시도해가지고 이제 했고, 이렇게 쭉 그런 역사들로 보면은 결국은 그때까지만 해도 야권이 스스로 혼자서 총선을 이기거나 그다음에 대선을 이기거나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거 때가 되면 연합 정치를 시도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 열세였던 지금의 야권에서. 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구조적인 열세인 거죠. 원래. 그렇죠. 원래 네, 3당 합당이라고 하는 게 호남포위 뭐 이런 식으로 묘사가 네, 되고 3당 있었어요. 합당이 되면서 뭐 지역적으로 그렇게 됐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저는 중도까지도 상당히 많이 포괄했다고 봐요, 당시에. 네, 노태우 대통령의 여러 가지 통치 스타일로 보면은 그건 뭐 보수 일색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 물태우란 말도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지금 봤을 때도 북방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상당히 뭐 그건 잘한 거죠. 중도적으로 굉장히 잘했고, 그다음에 민주화의 상징인 YS 또 어쨌든 그 이전에 공화당의 주역이었던 JP까지 다 끌어모았으니까 저는 뭐 지역적으로 또 이념적으로 상당히 이제 말 그대로 보수 중도를 아우르는 큰 빅텐트가 거긴 생긴 거죠. 3당 합당으로. 쉽게 얘기하면 거대 정치 세력에 맞설 수 있는 방법으로 연합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고, 네. 연합 정치라고 하는 것의 대중적 표현으로 빅텐트라고 하는 용어가 채택이 됐다. 네. 그래서 이제 진보 대연합 뭐 이제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죠. 중도 개혁 세력이 함께 해야 한다. 그 전에 이제 표현도 민주 대연합도 있었고, 민주 대연합 그렇죠. 네. 반 한나라당 연합. 네. 그리고 이제 상대를 이제 상정하면은 그렇게 반 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그 연합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 개념이 빅텐트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전환이 된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근데 반대로 보면 정반대 현상.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이나 지금의 민주당이 잘 나갈 때 보면은 빅텐트가 아니라 오히려 단색 정당의 성격이 되게 강했던 때 아닙니까? 그래서 박근혜의 새누리당, 문재인의 민주당, 이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색이냐 무직이냐라고 하는 게 원인이 아니고 결과일 가능성이 저는 그렇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합 정치를 하면 뭐 연합 정치의 장점이 있는데 주류 세력 입장에서는 또 손해 보는 게 있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했을 때 내일 당장 선거에서 우리가 50%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손 내밀 이유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선거 연합이 이렇게 또 빅텐트론이 등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선거제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등 이하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1등, 2등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1등하는 쪽에서는 50% 되면은 사실 선거연합할 필요가 없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2등, 3등 쪽에서만 선거연합을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상당히 우위에 있는데 손 내밀게 되면은 두 가지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빚을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치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때 그 부분을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막상 현실적인 부분은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에서 타협이나 양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과거에 보면은 뭐 빅텐트론이까지는 얘기가 잘 되다가 막상 마지막 단계 선거 연합에 가면은 또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 이제 지역구에서 서로 이렇게 물려가지고 안 된다든지.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선거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하면은 정말로 이기기가 어렵다는 절박함 정도가 없으면 사실은 이야기는 나와도 성사되기는 꼭 그렇게 쉽지는 않은. 그러니까 네, 제가 조금 전에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빅텐트의 결과가 한 지붕 세 가족인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새누리당 전에 한나라당 때를 보면은 친이와 친박으로 나눠서 난리가 났었고 공천 학살이 됐고 그래서 친박 연대가 만들어지고 무소속 연대가 만들어지고 사실은 두 집 살림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문재인 민주당 때를 보면은 그 전 단계에서 뭐가 있었냐면 비문이 집단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으로 가잖아요. 아예 나갔죠 이제.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지붕 두 가족 세 가족인 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당의 단합이라든지 당의 대우가 더 간명해지는 측면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 간명해진 측면도 있었겠지만 저는 네. 사실은 친이 친박으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아웅다웅 할 때는 선거에서 힘들었죠. 결정적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무리한 공천 시도하다가 그때는 진박이 있었죠. 또. 네 그래서 이제 그 김무성 당시 대표가 옥새 들고 옥새를 들고 옥새 들고 그때 나르잖아. 결재를 하지 않고 이제 그 당무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그래서 그때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선거의 여왕이 처음으로 진 선거인데 그게 사실상 마지막 선거가 되었고 그때 거기서 그 말 그대로 공천 파동에 있었던 분들이 나중에 그 탄핵 국면에서 결정적으로 박근혜 탄핵을 찬성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모든 박근혜 탄핵의 근본적인 이유가 그 선거에서 무리한 공천하다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사실은 무리한 공천이 결과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제 주변에 상당히 많은 보수분들이 정말 저러면 안 된다고 해서 투표하러 안 가셨거든요. 저는 2016년 총선 때 그 총선 때요. 그러니까 보수가 투표하러 안 나갔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선거에서 졌는데 그 선거에서 지니까 레임덕이 바로 오고 그렇죠. 그 최순실 스캔들 관련한 그렇죠. 제보들이 막 이어지고 결과적으로는 당 내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하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오히려 그 당시에 이제 그 문재인 대표 시절에 이제 이렇게 당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실은 저는 리더십에도 뭐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호남에 갇혀 있지 않고 과감하게 수도권과 또 전국 정당으로 진출했던 전략이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사실은 지지자들이 인정을 해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작은 기득권에 이렇게 머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서 생각이 다르다면 과감하게 그 부분을 뭐 포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한테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이제 그 도출이 되는데 하나하나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가 정당론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는 원론 말고 현실 영역에서 보면 특히 대한민국의 정당 구조에서는 네. 결국은 간판이 되는 인물의 리더십이 확고하냐 확고하지 않느냐 결국은 그게 관건 아니냐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민의 의미에서 빅텐트 얘기 나오는 것도 이른바 윤석열 리더십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결국은 그 대표 리더십의 문제 아니냐. 이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리더십을 어떻게 봐야 될지 조금 모르겠는데 저는 국민의힘 안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은 그 이후로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세요. 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대외적으로 강서구청장 선거가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뇨한 혁신이가 오면 제일 먼저 혁신의 대상이 그러면 용산이잖아요. 그 선거 자체를 다 용산이 주도해서 치렀는데 근데 지금 혁신이를 보면 오히려 용산의 뜻에 맞춰서 신호가 왔다 이래가지고 어허.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은 지금 당 내의 뭐 리더십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 측면이 아니죠. 네. 당의 간판 리더십의 대중적 어떤 지지세. 아 대중적 지지세로 봤을 그 때. 대중적 지지세가 결국은 선거의 경쟁력을 좌우를 하고 네. 그 지지세가 떨어지다 보면 선거의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근데 어차피 간판은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저거 될 거 다 끌어모으는 게 빅텐트 아니냐. 저는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는 빅텐트의 핵심은 사실은 세력을 모으는 것도 있지만 역시 간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계속해서 간판으로 있게 되면 예. 이 빅텐트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음식점에 양보를 비유하면 해야겠죠. 셰프의 능력이 제일 중요한 건데 메뉴판을 바꾼다고 이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메인 메뉴를 누가 만드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 아마 이 빅텐트론이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오히려 민주당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렇게 앞에 잘 나서고 있지 않잖아요. 그 일종의 전략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지금 강서 선거 때부터도 그랬고 네. 아직까지 저는 그 이후에는 이제 상당히 국정감사 지나고 나면은 이재명 대표가 본격적으로 어떤 발언들을 하면서 좀 전국을 주도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한 달 가까이 됐는데 그렇게 앞으로 나서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용산도 잘 모르겠습니다. 용산도 지금 대통령을 자꾸 밖으로 돌리고 있는데. 네. 그 지금 그 저기 영업사원 1호로 바쁘셔서 그런 거고. 네. 저는 빅텐트론을 하게 되면 반드시 당의 간판이 여기서 선거 때 당의 간판은 선대위원장이겠죠. 김기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선대위원장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그다음에 뭐 저는 이준석까지도 염두에 두고 그런 간판들을 같이 이렇게 해서 선거를 치를 생각이 없다면 이런 얘기 꺼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원은 전혀 다르지만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도 빅텐트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위기에 빠졌다고 다들 입을 모으는 정의당도 선거연합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당 연합을 얘기하고 맥락이 사실은 같은 거잖아요. 대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성향이 과거처럼 진보 보수 이렇게 딱 나눠져 있지 않아요. 지금 보수만 봐도 여권의 지지 기반이 다양화되어 있는데 반공 보수주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자유주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박세일 교수가 얘기한 공동체주의 보수 따뜻한 보수 이것도 있고요. 또 지금 지역적 보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지 기반들을 다 아우르기가 보수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를 대표하는 대표 주자들도 다 달라요, 지금.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시장 자유주의 쪽을 대표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저는 자유총연맹이랑 가서 얘기했던 거는 반공보수주의 세력을 끌어안으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네. 보수 유튜버들 얘기도 많이 듣고 여전히 끌어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따뜻한 보수, 그다음에 그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젊은 보수 여기 지금 끌어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해결하려면 저는 뭐 빅텐트론을 해야 된다라고 내부적으로 저는 전략적으로 잘 사고한 것 같고요.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저는 사실은 혁신위원장의 역할도 있지만 호남분이시잖아요. 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빅텐트론은 이미 어느 정도 진행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라고 했는데 또 한 가지 어쩌면 이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텐데 지금의 정당을 두고 과거에 이념 정당이 아니다 다들 이 얘기를 해요. 포괄 정당 내지 뭐 국민 정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특정 이념과 특정 계층을 대변하는 좁은 정당이 아니라 최대한 다수를 아우르는 정당을 지향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빅텐트잖아요. 그 자체가 빅텐트인데 빅텐트가 빅텐트를 치겠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돼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 이제 이념 정당 보통 저희가 계급 정당 이렇게 소구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포괄 정당 이제 캐추얼 파티 이렇게 이제 변화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캐추얼 파티도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것도 옛날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이제 그
정당들을 선거 머신이 되었다 그래요. 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비슷한데 과거에는 우리가 선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당의 그 주요한 역할 가지신 분들이 선거 이렇게 지휘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 선거 캠페인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들 외주 주고 외주화죠. 우리나라도 지금 선거 외주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른바 이제 뭐 컨설팅 업체 이런 네, 이제 말 그 턴키로 이렇게 선거를 넘겨주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정당이 소수의 여론조사 전문가, 선거 캠페이너, 그다음에 열혈 지지자 이런 사람들이 결합된 선거 머신으로 이제 지금 많이 변화됐고요. 여기에 지금 뭐까지 등장하냐면 이제 포퓰리즘 정당.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캐추얼 파티도 지나가서 선거 머신과 포퓰리즘 정당이 결합된 형태로 지금 한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공약 얘기 별로 안 해요. 너 누구 편이야? 이런 거 물어보고. 너 색깔이 뭐야? 얘기 네,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그 아군을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선정적인 선동, 그런 뭐 어떤 뭐 공약도 이제 그런 뭐 차분한 그런 공약이 아니죠. 아주 이번에 보시면 김포 서울 편입 뭐 이제 이런 걸 들고 나온다든지. 그래서 이제 지금 포퓰리즘적인 경쟁을 지금 서로 하는 지금 그런 단계로 많이 넘어왔고요. 그래서 정치가 원래 이제 그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빅텐트론 얘기 들었을 때 제가 첫 느낌 뭐냐면 각자 자기 텐트 치고 살아도 안 얼어 죽고 막 그래야 되는 게 정치가 아닌가. 그래야 정치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데 포퓰리즘 정치의 가장 좋지 않은 부분은 딱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적이냐 아군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중간 지대가 없는 거죠. 선거 때가 되면 우리나라 선거 때는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 경향이 더 심한데 그러면 이제 집권 세력과 그다음에 그 야당 세력의 이제 각각 그 두 경쟁자 사이에 있는 무수한 사람들이 선거 때가 되면 선택을 강요받는 거죠. 너는 누구 편이냐. 지금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중도 성향의 유권자를 잡기 위한 캐추얼 파티 그 포괄 정당 때도 이미 지나가서 포퓰리즘적으로 만약에 선을 딱 긋고 적이냐 아군이냐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당들이 유권자에게 공약을 통해서 다가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그 말 그대로 선거 캠페인을 하는 어떤 포퓰리즘 세력이 지금 마케팅을 하는 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물건 살 거예요, 저 물건 살 거예요. 이거를 강요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만 그러니까 더 빅텐트 얘기를 각도를 약간 바꿔서 얘기해요. 빅텐트를 그 친다라고 하는 것의 전제는 뭐냐면 정치의 그 다원성과 정치 세력의 다양성이 전제되어 있을 때 성립되는 얘기예요. 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가 그러냐라고 하는 그 질문 하나. 두 번째. 근데 결국 빅텐트로 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치 양극화라고 하는 개념이 워낙 층위가 다양한가. 여기서 얘기하는 정치 세력의 양극화. 결과적으로는 그걸 빚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 세력의 양극화 문제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정당 체제가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또 그리고 이제 그 총선과 대선 사이에서는 다당제 형태를 띱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당이 양당제냐 다당제냐 가지고 학자들 간에 굉장히 오랜 논쟁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게 딱 하나로 규정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총선 때는 대체로 양당제 형태를 떼요. 총선 때는 양극화가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총선에서 대선 기간이 상당히 길면 그건 총선에서 그런 건 소선거구제 때문인 거죠. 소선거구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병립형으로 가면 더 심해지죠.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선거제도를 이제 연동형으로 가자고 한 게 이제 두 정당이 너무 과대대표된다. 그러니까 소수 정당들의 영역을 좀 보장해 줘야 된다 이 차원이었던 거죠. 그러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제 위성 정당 때문에 잘 안 됐던 거고 위성 정당이 없기만 하면은 사실은 병립형보다 연동형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제도죠. 소수 정당이 최소한 그 몇 석은 다 보장이 되니까. 그 사실은 지금 선거제 논의가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되고 있는데 1, 2등 하는 두 정당이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간단한 일입니다. 국민들이 이거 심판하면 되는데 저는 선거제도는 국민들이 리액션을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총선 때는 지금 현행 그 우리 선거제도로 봤을 때는 양당제 형태가 돼서 정치 양극화가 되는데 그나마 그렇게 쭉 양당제 형태가 강하게 가지 않는 것은 대선 때 조금 분화가 되니까 대선 과정에서
물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대선 때는 다시 또 마지막에 후보 단위로 하죠. 후보 단위라가 되게 돼 있습니다만 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결선 투표제를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정치 양극화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총선 때는 대체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었어요. 일어났었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정치 양극화가 선거 기간에 일어났는데 그 표현 양식이 얼마나 이 포퓰리즘적으로 너무 저열하게 가지 않는가. 사실은 그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빅텐트론의 나쁘지 않은 부분은 저는 딱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정치에서 모든 일은 어느 나쁜 점만 있거나 좋은 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이죠. 현실적. 네. 네. 빅텐트론 지금 들고 나온 이유는 그 마이너 그룹들이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 표가 아쉬워서. 한 표가 아쉬운 거죠. 당장 지금 이준석을 저렇게 호기롭게 쫓아내겠다고 한두 달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었지만 지금 갑자기 빅텐트론이 나왔거든요. 아, 네. 그런 상태에서 연동형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뭐 저는 그 부분이 어떤 지렛대가 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뭐 사실은 한국 정치에서 지금 양당제 해가지고 그렇게 좋았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발전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항상 그 뭐 소수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할 때 그것이 중재가 가능하고요. 아니 사실 이게 좀 워낙 기반이 지역이어서 문제였지만 사실 다당제가 가장 그 활발하게 작동이 됐던 게 88년 총선 후에 성립된 사당 체제잖아요. 노태우의 그때 민정당, 네.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네.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네. 그다음에 김종필의 공화당. 이 사당 체제가 다당 체제잖아요. 네. 따지고 보면. 네. 그죠? 그러면서 연합할 때 연합하고 아닐 때 아니고 이렇게 갔던 워낙 노회원 정치인들이 이제 끌어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이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지역 기반에서 문제. 다수가 이기는 것이 민주주의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한국에서 다당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양쪽이 다 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가끔 토론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140석을 갖고 있는 두 당이 있는데 중간에 20석 갖고 있는 당이 캐스팅 보트를 다 쥐는 게 그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민주주의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오히려 이제 소수의 지배입니까? 그러면 다수의 지배가 아니라 소수의 지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주의의 원래 정신은 다수는 다수만큼 반영되고 소수는 소수만큼 반영되는 것이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리고 국민들이 선거를 해서 뽑을 때는 그렇게 뽑는 것이 좋고 정치 세력도 그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것이 좋은데 그것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정당 체제에서 그렇게 작동하는 것 그렇게 작동하는 것을 풀어내는 것이 바로 정치인들이 할 일이다. 네. 네. 그럼 누가 더 저 소수의 의견을 더 존중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지 않으면 그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정치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네. 빅텐트라고 하는 것은 정치학적으로 하면 연합 정치의 한국식 표현이다. 네. 일단 이거고 빅텐트론이 나오는 배경은 결국은 세 분리. 급하다. 그렇죠. 세가 불리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고백이다. 네. 그다음에 옳고 그름은 여기서 평가하지 말자. 네. 왜냐하면 현실이니까. 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네, 초등학교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